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 들어오는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행 전에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 세팅과 그 다음에 이제 지자계 값이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환경 체크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 체크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배터리라든지 기체 캘리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도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로, 그 다음에 뭐 업그레이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이사님 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비행 전에 체크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배터리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도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드렸는데, 우선 배터리는 비행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완충을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DJI 제품 기준으로 이제 버튼 눌러서 들어올 때 4칸이 다 들어와도 실제 전원이 100%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완충을 해서 그 비행 전날이나 아니면 촬영 전에 완충을 해서 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겨울 시즌이라 날씨가 워낙에 추우니까 배터리 온도가 최저 15도 이상이 돼야 시동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행할 때 정상적인 출력이 나오려면 보통 25도에서 30도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정상적인 출력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제 나눠보고 싶은 게, 이사님 저는 캘리브레이션을 사실 비행마다 매번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에 좀 쫓기기도 하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버링이나 이제 한 1, 2m 정도 이제 예열할 당시에 이제 기체가 조금 흐른다든지 했을 때 저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편인데, 매번 하는 게 좋긴 좋겠죠. 아니요,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올 텐데, 그러니까 IMU 캘리브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이 있는데, IMU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기체 안에 있는 IMU 센서, 이제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수평값하고 가속도계를 0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비행하러 나가셨을 때 밖에서 하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IMU 캘리라는 거는 진동도 없고 흔들림 없는 장소에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곳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0점이 잡히는 건데, 보통 밖에 나가서 그 바닥에 내려놓고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바닥면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만약에 캘리를 해버렸다, 그럼 이제 0점 자체가, 기준점 자체가 틀어져 버리니까 얘가 공중에 날아서 뜨고 나면 그 0점이 안 맞아서 기체가 기울어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흐르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GPS가 그걸 어느 정도는 잡아주지만 어쨌든 0점이 안 맞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뭐 테스트하고 많이 하지만 그 수치값을 봐서 IMU 캘리가 많이 틀어져 보이지 않으면 웬만하면은 캘리를 안 하고, 수리하는 경우는 이제 기체가 초기화를 한번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업데이트 이후에는 꼭 한 번씩 그럼 센서를 잡아주는 역할. 콤파스 캘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제 위치가 많이 밴딩됐을 때, 이제 뭐 해외 촬영을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한 번씩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니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팬텀 시리 지금 이제 팬텀 4 프로를 구매하고 나서는 제가 거기서 좀 해방이 좀 됐는데,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선이 분량이 너무 잘 나가지고 저는 짧은 선을 10개씩 사놓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선을 그 라인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항상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을 혹시 분량이 나면 그 선을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가방에 한 2개씩 새 거를 꼭 챙겨서 다닙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DJI 정품 그 흰색 그 USB 선들이 생각보다 좀 분량이 좀 많이 내구성이 좀 약한가 보더라고요. 케이블 재질 자체가 아주 무르지 않는 재질이다 보니까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 이제
좀 힘을 주면 안에서 이제 꺾이거나 해서 이제 단선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은 좀 여유 있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팁은 메모리 카드도 이렇게 두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케이스나 가방에 보면은 그 다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칼집을 이렇게 내서 네. 항상 유유분의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 이사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업그레이드가 이제 뜨게 되면은 비행 딱 이제 준비를 했을 때 메인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설명을 조금 그쵸. 초보자들이 되게 네.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DJI 앱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앱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하잖아요. 이게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레디 투 고 해서 이제 비행 가능이 이제 노란색하고 녹색이 들어오는데 그 두 가지 상태에서는 이제 비행은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노란색은 약간 좀 위험하니까 주의를 요하는 비행을 해야 되고 녹색은 이제 모든 게 정상이니까 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뜻인데 빨간색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시동이 안 걸리고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예외가 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리콰이어드라고 뜨는데 그거는 실제로 메시지는 빨간색으로 뜹니다.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고 비행이 안 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기체마다 좀씩 틀리겠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하면 보통 조종기, 그 다음에 앱, 기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체에서도 보통 카메라 따로, 그 배터리 따로, 그 다음 기체 메인 따로 이렇게 펌웨어가 이제 갈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이제 펌웨어가 뭐 배터리 업그레이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기체만 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개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문제는 조종기 업그레이드는 요즘에 앱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업그레이드 그냥 눌러버리시면 조종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문제는 기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다가 파일을 넣어야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앱에 있는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기체랑 USB 선을 꽂아도 그러니까 팬텀 4나 매빅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그렇죠. 근데 3 같은 경우에 꼭 SD 카드에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조종기 업그레이드를 해버렸는데 기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그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기체가 조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의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버전들 말고 중간에 나왔던 버전 중에 그런 버전들이 있는데 인스파이어가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조종기가 그 해킹이나 이런 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하는 것들을 넣는데 그 과정에서 조종기하고 기체하고 버전이 틀리면 아예 바인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버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버전들을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조종기만 해버렸다. 그럼 현장에서 기체는 업그레이드를 당장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러면 진짜 비행을 못하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경고가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시를 하시고 비행하시고 나중에 집에 일단 가셔서 촬영하고 네.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히 기체 체크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정도를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기체 제일 중요한 거 프로펠러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프로펠러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기체 그 프로펠러 자체가 이제 가지고 다니다 보면 휘어지거나 뭐 파손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 프로펠러 아깝다고 그 교체 안 하시고 쓰시다 보면은 기체가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결 부위 요즘에 이제 얘는 이제 여기 팬텀 이스파이어 2인데 이 체결 부위에 보통 나사들이 볼트를 해서 이제 조여져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팬텀 4도 그렇고 그 3 외에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체결 부위도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진동 방지를 했지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육안으로 봐주고 손으로 만져서 이게 만약에 유격이 생겼다 그러면 그 볼트를 좀 더 조여주거나 그렇게 하시고 이제 체결 부위 자체도 이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물려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계속 쓰시다 보면 마모가 되죠. 마모가 되면 이게 유격이 생기다 보면 유격 때문에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파이어 1 때 굉장히 많았죠. 프로펠러 공중에서 핑 하고 날아가는 그런 기체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꼭 비행 전에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면 일단 체결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하고 프롭을 자꾸 이렇게 흔들어서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걸 해보시면 아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아니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느낌이 딱 감이 오잖아요. 오죠. 네. 네. 그래서 그 감을 익혀놓으시면 아 지금 이 상태로 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제 빨리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절대로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중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 체크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캘리하는 부분하고 설명을 다 하면 이게 시간이 그렇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엄청 길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드론스쿨 장원 팀장님을 통해서 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체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날리는 구역이 비행 제한 구역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상 팀장님이 저기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저 전문가는 아닌데요. 뭐 아무튼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는 이제 비행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 이제 그렇게 있죠. 크게 보면은 그리고 또 관제권 뭐 그 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뭐 훈련 공용 보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만약에 드론을 이제 사셨잖아요. 드론을 사셔가지고 내 평소에 찍고 싶은 데가 있었다. 어디 가서 이제 찍는다. 근데 찍기 전에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곳이 과연 드론이 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행 제한 구역인지 혹은 비행 관제권인지 비행 금지 구역인지 그걸 미리 확인을 하시고 드론을 비행을 하셔야 이제 그 나중에 뭐 기껏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놨는데 막 그 올린 영상에 막 그 신고당하고 이제 그러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레디 투 플라이라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토어? 네. 맞죠?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레디 투 플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그게 뜨고요. 애플 사용자분들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앱스토어에서 레디 투 플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그 어플이 뜨는데 그 어플은 GPS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떤 구역인지를 알려주는 그 기능을 해요. 그래서 항시 이제 비행하시기 전에 그거를 한번 먼저 보시고 혹은 내가 그 장소에 갔는데 막상 딱 가서 보니까 비행 제한 구역에 걸리네? 그럼 막상 막 멀리 떠났는데 막 못 찍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시기 전에 미리 그 구역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그 앱에 보면은 그게 제한구역인지 금지구역인지 관제권인지 뭔지 나오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바람이라기보다는 날씨 그런 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보도 같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가셔서 이제 비행하실 때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제가 이제 저도 레디 투 플라이를 자주 쓰는데 처음에 실행을 딱 시키면 팝업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몰 시간,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그리고 물론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바람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평균적인 부는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또 이사님이 다른 얘기 한번 또 체크해야 될 뭐 그 앱에서 지역을 검색하셔가지고 가기 전에 지역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그 국토교통부 관련 사이트에 가시면 그 지역별로 프리월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지역도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앱도 하나 필요한 게 지작의 수치를 안내해 주는 앱도 있습니다. 그 지작의 수치란 건 뭐냐면 그 지구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그 전파 오류들, GPS 오류들이 생길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경보인데요. 그 이제 우주에서 뭐 태양 흑점 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구에서 이제 그 자기장 측정이나 이런 게 틀어져 버리는 경우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심하게 틀어지면 캠퍼스나 아니면 GPS 신호 같은 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날씨가 바람 한 점 없고 햇빛 쨍쨍 나서 정말 좋은 날도 수치가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날 날씨 좋으니까 날려도 괜찮겠지 했다가 이제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보를 해주는 그 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확인을 미리 좀 해주시면 그게 좋겠죠. 일기예보처럼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치가 시간대별로. 0에서부터 뭐 네. 5까지 나오는데 한 3 정도까지는 7 괜찮은데 네. 9까지 네. 있는데 뭔가 보통 이제 많이 3, 4까지 4까지는 이제 거의 네. 안전하다고 보고 네. 이제 그 이상 나오면 이제 위험 수치.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자계 수치가 만약에 안 좋으면은 이제 에티 모드로 비행을 이제 디모드로 해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이제 고도 유지는 가능하지만 기체가 조금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계값 말고도 또 장애물이 또 많잖아요, 이사님. 네, 뭐 송전탑이라든지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행을 하다가 GPS 모드에서 조작 없이 기체가 이렇게 좀 많이 흐른다든지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저희도 좀 느꼈기 때문에 네. 그런 장애물들을 조금 조심해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촬영하시기 전에 이제 환경 체크하실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비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도 봐야겠지만 이제 내가 비행할 곳에 대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그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주변 좋죠. 상황을 딱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험한 거는 가는 전기줄 이런 것들은 뭐 장애물의 피기능이 있는 드론들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숙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송전탑, 그 고압선, 전진주 그다음에 그 제일 무서운 그 핸드폰 중계기, 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로는 몇 미터 이내로 접근하시면 기체가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기 신호 자체를 다 막아버리면 기체가 조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송전탑 같은 경우는 그게 전기기다 보니까 자기를 좀 띄는 경향이 있어서 조종만 끊어지고 마는 게 아니고 끌려 들어가서 이제 기체가 그쪽으로 점점 끌려가서 충돌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 그러니까 안전거리는 최소 5m 이상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내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나하고 기체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그게 신호를 끊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고 나실 확률이 굉장히 커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이제 조금 한 가지 빠뜨리는 게 이제 아스팔트나 이렇게 땅에다 놨는데 콤파스 에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땅 밑에 고전압 전류가 흐르는 네, 라인이 네,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이제 금속 재질이 그렇죠. 많을 때는 뭐 수맥이 흐른다든지 뭐 네, 그러면은 자리를 조금 옮기셔서 에러가 안 나는 지역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이제 이륙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뭐 특별히 체크해야 될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네. 거 하나만. 네. 제일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안테나. 그 안테나, 이 안테나가 DJI 제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안테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치거나 벌어지거나 이게 훨씬 더 전파 도달 거리나 이런 것들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겹치면 전파가 세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벌려주면 넓게 퍼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펼쳐서 분도 쓰시는 있는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거는 DJI 매뉴얼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이거는 10일자가 최적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펴주실 경우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체가 멀리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경우에 전파를 도달하기 위해서 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안테나 그러면 이 끝에가 전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끝에서 전파가 나오질 않아요. 이 안테나는 이쪽 면에서 전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면이 기체를 겨냥을 해주시는 게 거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체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기체가 공중에 있으면 이 방향이 기체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보통은 여기 뭐 모니터나 핸드폰 거치를 하시다 보면 이걸 보느라고 조종기를 막 이렇게 바닥을 보시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전파가 땅바닥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전파가 땅바닥에서 일부 흡수되고 나머지 전파만 공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달 거리도 굉장히 짧아지고 영상이 끊어지거나 하는 확률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조종기는 기체를 그러니까 들어서 안테나가 기체 방향으로 항상 그 실제로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일직선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써주신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높이
높이 날리실 때는 아예 펴주셔서 이 면이 바로 기체 쪽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최적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근거리에서는 방향 크게 상관없어서 그냥 근거리 했을 때 뭐 아무렇게나 써서 이상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조금만 멀어지면 이 방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져요. 그래서 그거 잘 조준해서 쓰시면 상당히 먼 거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저희 밑에 이제 이륙을 할 때 바닥에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제 컴퍼스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디젤 기체들 중에서 이제 팬텀 3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그 경우가 있으면 절대로 이륙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시동이 안 되죠.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셔서 그게 안 뜨는 위치에서 저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들고 저기를 그렇죠.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팬텀 4 같은 경우는 밑에 그게 있어서 컴퍼스 에러가 뜨는 상황이더라도 이륙은 됩니다. 이륙은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상황에서 고도 제한이 8m 정도가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가 경우에 따라서 팬텀 4 기체가 자기 스스로 이제 컴퍼스를 오토 캘리브레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스스로 떠가지고 그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어떤 경우는 그렇다고 이제 그렇다 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기체별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여기 앞에 있는 뭐 매빅이나 뭐 인스파이어 2 같은 경우도 이제 컴퍼스 에러가 있어도 이륙은 가능하나 다만 이제 고도 제한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그 고도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그 컴퍼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그제서 이제 정상적인 비행 상태로 변환이 돼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 네, 그런 점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텀 3 쓸 때 이사님 그 위치 찾아다니는 정말 수맥 찾듯이 많이 돌아다니는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비행전 체크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촬영 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